이스라엘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가수석연구원 400명을 즉시 한국으로 파견하라. 시작은 한국을 무시하던 이스라엘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한국? 그냥 케이팝이나 만드는 나라 아니야? 그에게 한국은 그냥 일본과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였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 여동생을 찾으러 한국에 왔을 때 벌어진 일은 모든 걸 뒤바꿨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지? 우연히 찍힌 영상 자료가 이스라엘 국민을 뒤흔들었고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다. 한국에서 모든 걸 배우고 와라.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다. 이스라엘이 한국을 인정하고 배우고 싶다는 한국의 우수성.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 벤사피르입니다. 31세 나이로 이스라엘 국방사이버연구소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일은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침입을 막고 데이터를 지키는 겁니다. 7년간 단 한 번도 시스템을 뚫린 적 없었죠.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코드를 믿어요. 감정보다 논리를, 추측보다 증거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 미카가 오빠, 나 한국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 K-팝 보러? 미카는 20살입니다. 예루살렘대 국제학과 2학년이에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의 어느 대학에 6개월 파견된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동생이 또 하나의 문화 소비자가 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 보고 노래 따라 부르고 인증샷 찍고 돌아오는 관광객이요. 제가 보기엔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중문화 수출에는 성공했지만 기술이나 시스템 면에서 우리가 배울 건 없다고 믿었죠. 미카, 거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아. 오빠는 또 시작이네. 나 어린애 아니야. 통계를 봐. 외국인 대상 범죄율, 밤거리 치안지수, 언어 장벽. 오빠 통계만 보고 사는 거 피곤하지 않아? 미카는 제 말을 자르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경고를 들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책상 앞에 앉아 예루살렘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또 실수를 해야 배우겠지? 그로부터 2주 뒤 미카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배웅하지 않았어요. 출국 전날 밤, 미카가 제 방문을 두드렸을 때도 저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동생은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고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찍은 영상 보내줄게. 안전하다는 거 증명해 줄 거야. 그래, 조심해. 사랑해, 오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만 두드렸어요. 미카는 한숨을 쉬고 문을 닫았죠.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3일 뒤 미카에게서 첫 영상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직후 찍은 셀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배경엔 깨끗한 복도와 면세점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5초 보고 닫았어요. 그 뒤로도 사진 몇 장, 짧은 문자 몇 개가 왔습니다. 기숙사 도착, 첫 수업 끝, 친구 생겼어 같은 거였죠. 저는 답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미카의 메시지가 끊겼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바쁘겠거니 적응 중이겠거니. 하지만 12시간이 지나도 24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죠.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만 20초 울리다 끊겼어요. 2번, 3번, 10번. 똑같았습니다. 36시간째 저는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미카 연락 오셨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이스라엘 외교부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해외 국민보호 항목, 실종 신고 절차, 대사관 연락처. 모든 문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발견했죠. 48시간 연락 두절 시 현지 대사관을 통해 신고 가능. 48시간. 아직 12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봤어요. 예루살렘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미카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오빠, 오늘 밤 서울 혼자 걸어볼 거야. 요새 밖에서 밤을 걸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고 믿어? 그 문장 아래엔 링크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서울 여성 1인 야행 챌린지 새벽 3시, 강남역에서 홍대까지.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두운 거리, 가로등, 편의점 불빛. 한 여자가 혼자 걷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미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공포. 저는 노트북을 닫고 여권을 꺼냈습니다. 시각은 새벽 4시. 인천행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가장 빠른 비행기는 12시간 뒤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예약 버튼을 눌렀죠. 기계가 멈추면 내가 고친다. 가족이 사라지면 내가 찾는다.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노트북 충전기, 여권, 신용카드. 그리고 미카가 보낸 마지막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죠. 오빠 나 괜찮아. 여긴 생각보다 훨씬 안전해. 그 말이 진짜인지 저는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48시간이 채워지기 전에 저는 움직였습니다. 새벽 4시 예루살렘에서 인천까지 직항은 없었어요. 이스탄불 경유 총 14시간 비행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카의 SNS 계정, 이메일, 메신저 로그,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어요. 마지막 접속 시각은 한국 시간 기준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위치는 서울 강남구 어딘가였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1시 47분 이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읽음 표시도 접속 기록도 위치 정보도. 마치 미카가 그 순간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요. 승무원님 물 한 잔 주세요.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년간 코드 앞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손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카의 얼굴이 떠올랐죠. 출국 전날 밤 문틈으로 내민 얼굴. 사랑해 오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후회가 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불빛이 멀어졌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미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제 책임이다. 제가 동생을 막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막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스탄불 환승 대기 시간 3시간. 저는 공항 라운지에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 응답기가 나왔어요.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저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외교부 긴급 핫라인에 연락했죠. 여보세요. 저는 아리 벤사피르입니다. 제 동생이 서울에서 연락 두절 상태인데. 신고자님, 실종 신고는 48시간 경과 후 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36시간째입니다. 12시간 뒤면 규정입니다. 48시간 이후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규정, 시스템, 절차? 제가 평생 신뢰하던 것들이 지금은 장애물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굳은 입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기계가 멈추면 내가 고친다. 가족이 사라지면 내가 찾는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운지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서울 지도를 열었습니다. 미카의 마지막 위치, 강남역 반경 2km. 대학교 기숙사, 카페, 편의점, 지하철역. 모든 좌표를 표시했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후 강남으로 직행, 기숙사 확인, 경찰서 신고, 대사관 방문. 12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정이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 좌석 옆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는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물었죠. 혹시 서울 사시나요? 네, 강남에 살아요. 출장 다녀오는 길입니다. 강남이요? 거기 안전한가요? 밤에요. 남성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밤에요? 물론이죠. 제 딸이 대학생인데 새벽에도 혼자 다녀요. 걱정 안 합니다. 새벽에도요? 네. 서울은 그런 도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새벽에 안전한 도시? 중동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비행시간 10시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미카의 얼굴이 보였고 뜨면 시계만 확인했어요. 48시간 마감까지 남은 시간. 10시간, 9시간, 8시간. 숫자가 줄어들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저는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7년간 하지 않던 습관이었죠.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포크를 들었다 놨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남성이 말을 걸었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생을 찾으러 갑니다. 동생이요? 연락이 끊겼어요. 서울에서요. 남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찰에는 신고하셨나요? 48시간이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서울은 정말 안전한 곳이에요. 아마 휴대폰을 잃어버렸거나 충전이 안 됐거나 그런 거겠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로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죠? 8시간 후 기장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30분입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48시간 마감까지 남은 시간 6시간 30분. 저는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빌딩들, 강, 도로, 불빛. 제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도시였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충격이 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죠. 미카, 기다려. 내가 찾을게.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꺼냈어요.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남성이 말했죠. 행운을 빕니다. 꼭 찾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 배낭을 메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게이트를 나섰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제가 상상했던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복도는 넓었어요.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였죠. 표지판은 5개 국어로 쓰여 있었고 로봇 하나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안내 로봇이었어요. 화면에는 웰컴 투 코리어라는 문구가 떠 있었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건 공항이 아니라 설계된 도시였다. 공항 복도를 걸으며 저는 멈춰 섰습니다. 천장 높이가 15m는 됐어요. 자연광이 유리지붕을 통해 쏟아졌죠. 기둥 하나 없이 뻥 뚫린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구조가 보였습니다. 철골 프레임, 하중 분산 설계, 내진 구조. 엔지니어의 눈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죠. 계산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세계 5대 공항이라더니 소문이 아니었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국장 방향 표지판을 따라 걸었어요. 복도 양옆으로 면세점이 줄지어 있었죠. 명품 브랜드, 화장품, 전자제품. 모든 매장이 밝았습니다. 조명 하나하나가 균일했어요. 그림자가 없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천장을 다시 봤습니다. LED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빛의 밝기, 색온도, 배치각도. 모든 게 계산된 거였습니다. 이 정도 설계라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예루살렘 연구소의 조명은 형광등이었어요. 깜빡거리고 어두운 구석이 있었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모든 공간이 균일하게 밝았어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하지만 혼란은 없었죠.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줄 끝에 섰어요.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심사대가 20개였어요. 모두 가동 중이었죠. 대기시간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예상 대기시간 12분. 12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12분 후 제 차례가 왔어요. 오차 없이요. 저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스캔했죠. 3초. 도장을 찍었습니다. 2초. 감사합니다. 1초. 총 6초 만에 끝났어요. 저는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었죠. 제 배낭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출구 쪽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멈칫했습니다. 로봇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청소 로봇이었어요. 바닥을 닦으며 조용히 움직였죠. 사람들은 피해갔고 로봇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5초간 지켜봤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안내 로봇, 청소 로봇, 자동 수화물 카트, 키오스크. 모든 게 자동화돼 있었어요. 사람 손이 필요 없는 공항이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출구로 나갔어요. 공항 밖?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어요. 오후 6시 해가 지고 있었죠. 하지만 공항 앞은 밝았습니다. 가로등, 차량 불빛, 건물 조명. 모든 게 선명했어요. 저는 택시 승강장 표지판을 찾았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걸었죠. 승강장엔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량, 흰색 번호판, 깨끗한 외관. 저는 첫 번째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강남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경로가 표시됐어요. 예상 시간 52분, 거리 48km, 요금 65,000원.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보였죠. 저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고속도로 진입. 창밖으로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빌딩, 아파트, 공장, 간판. 모든 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의 기대 밖을 봤습니다. 도로는 넓었어요. 6차선이었죠. 차들이 일정한 속도로 달렸습니다. 끼어들기도 급정거도 없었어요. 신호는 정확했죠. 저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봤습니다. 예상 시간이 1분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오차 없이요. 한국 처음이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관광이세요? 아니요. 가족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미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천 도착했어. 곧 강남 간다. 전송됐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어요.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죠. 양쪽 강변엔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빌딩들이 물에 비쳤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예루살렘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야경 괜찮죠? 기사가 말했습니다. 네. 서울은 밤이 더 예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봤어요. 불빛, 강물, 다리, 차량.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있었어요. 52분 후 강남역 도착.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요금을 냈어요. 기사가 영수증을 건넸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강남역 앞.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요. 하지만 밀치지 않았어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죠. 보도는 넓었습니다. 신호등은 정확했어요.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편의점, 카페, 식당, 옷가게. 모든 게 밝았습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카의 기숙사는 여기서 1.2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걸어서 15분 거리였죠.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며 저는 관찰했습니다. 보도폭 3m, 가로등 간격 20m, CCTV 밀도 100m당 3대. 편의점은 200m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24시간 영업 표지판이 보였죠. 저는 그중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차동문이 열렸어요. 종소리가 울렸죠. 어서 오세요.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음료 코너로 갔어요. 생수 한 병을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죠. 카드를 댔어요. 삐. 결제 완료. 3초 만에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생수를 마시며 걸었어요.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시각은 오후 7시. 예루살렘이었다면 이미 어두웠을 시간이죠. 하지만 여긴 낮처럼 밝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건물들을 봤습니다. 유리창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간판은 네온으로 빛났어요. 10분 더 걸었습니다. 기숙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7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어요. 입구엔 경비실이 있었죠. 저는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카드키가 필요했어요. 저는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50대 남성이었어요. 네? 제 동생이 이 기숙사에 사는데요.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미카 벤사피르입니다. 경비원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405호에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안 계실 겁니다. 언제 나가셨나요? 3일 전이요. 짐 들고 나가시던데요. 3일 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일 전이면 연락이 끊긴 바로 그날이었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친구분이랑 같이 나가셨어요. 친구요? 네,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서가 생겼어요. 한국 친구. 저는 경비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 다시 섰습니다. 시각은 오후 7시 30분. 48시간 마감까지 4시간 남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미카의 SNS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을 봤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찍은 셀카였죠. 배경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카페 올리.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주소가 보였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여기서 800m.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건 공항이 아니라 설계된 도시였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내 동생을 찾을 거다. 카페를 찾아가는 길,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8시 15분. 예루살렘이었다면 거리가 텅 비었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걸어다녔어요. 혼자 걷는 여성도 보였죠. 이어폰을 끼고 커피를 들고 아무렇지 않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걸었습니다. 논현동 방향 표지판이 나왔어요. 저는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큰 길에서 벗어난 좁은 길이었죠. 폭은 4m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20m마다 서 있었죠. CCTV도 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봤습니다.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감시 밀도가 높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엔지니어의 눈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방범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죠. 사각지대 없는 설계.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큰 길이 다시 나왔어요. 논현로였습니다. 양옆으로 카페와 식당이 줄지어 있었죠. 간판이 밝았어요.
저는 미카의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카페 올리. 간판 색깔은 하얀색, 글씨는 검은색.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50m 앞에 보였습니다. 카페 올리. 2층 건물이었어요. 유리창으로 안이 보였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 있던 남성이 인사했습니다. 40대로 보였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미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성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3초간 응시했죠. 이 친구요. 며칠 전에 왔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언제요? 3일 전쯤이요. 한국 친구랑 같이 왔었어요. 그 친구 이름 아세요? 이름까지는. 잠깐만요. 남성은 뒤로 돌아 서랍을 뒤졌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요. 그 친구가 두고 간 명함입니다. 분실물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부 2학년 지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 친구 찾으시는 거예요? 네. 제 동생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둘이 짐 들고 나가던데 여행 가는 것 같았어요. 여행이요? 네. 배낭 메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서가 하나 더 생겼어요. 여행. 배낭. 저는 카페 주인에게 다시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 섰습니다. 시각은 오후 8시 50분. 저는 지아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숙소를 구하는 거였죠. 저는 핸드폰으로 근처 호텔을 검색했습니다. 500m 거리에 하나가 나왔어요. 강남 비즈니스 호텔. 저는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으며 저는 주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오후 9시가 다 됐는데도 거리는 밝았어요. 편의점 불빛, 카페 조명, 가로등. 모든 게 켜져 있었죠.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혼자 걷고 있었어요. 치마를 입고 하의를 신고 핸드폰을 보며.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죠. 저는 멈춰섰습니다. 예루살렘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밤 9시에 여성이 혼자 걷는다. 불가능했죠. 하지만 여긴 가능했습니다. 아니, 당연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여성을 5초간 지켜봤습니다. 그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차 동문이 열렸죠. 밝은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깨끗했어요. 체크인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1박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여권 주세요. 저는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스캔했어요. 키보드를 두드렸죠. 3분 만에 체크인이 끝났습니다. 405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키카드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4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죠. 405.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 하나. 저는 배낭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 불빛이 빽빽했죠.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아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시각은 오후 9시 10분. 너무 늦은 시간이었죠. 저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 벤사피르의 오빠 아리입니다. 미카와 연락이 안 돼서 찾고 있습니다. 혹시 미카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전송했습니다. 읽음 표시가 바로 떴어요. 5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미카 오빠세요? 미카 괜찮아요? 지금 저희 같이 제주도에 있어요. 휴대폰 잃어버려서 연락 못했대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주도? 미카가 무사하다는 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48시간 동안 쌓인 긴장이 한 번에 무너졌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괜찮다. 미카가 괜찮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언제 서울 돌아오나요? 내일 오후 비행기로 돌아와요. 오빠 어디 계세요? 강남이요. 호텔에 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한테 연락 못한 거 미카가 엄청 걱정했어요. 내일 공항에서 만나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왔습니다. 부끄러움.
제가 미카를 믿지 못했다는 거. 한국을 믿지 못했다는 거.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어요. 강남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이렇게 낯설 줄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밤은 항상 긴장의 시간이었어요. 경계해야 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밤도 나처럼 안전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어요. 48시간 동안 쌓인 피로가 쉽게 내려갔죠. 저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각은 오후 10시 30분. 내일 미카를 만날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았죠. 하지만 머릿속엔 오늘 본 것들이 스쳐갔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 자동화된 시스템, 밝은 거리, 혼자 걷는 여성들, CCTV, 가로등, 편의점.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실내가 작동하는 도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48시간 만에 처음으로요.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강남의 아침이 보였죠. 빌딩들, 도로, 출근하는 사람들.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아가 보낸 위치 정보를 열었어요. 김포공항 국내선 오후 2시 30분 도착 예정. 6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배낭을 챙기고 방을 나섰죠. 로비로 내려가 체크아웃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물었어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1층에 편의점 있어요. 간단히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차 동문이 열렸어요. 안은 밝았죠. 진열대마다 상품이 빼곡했습니다. 삼각김밥, 샌드위치, 음료수. 저는 김밥 2개와 커피를 집었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5,800원입니다. 카드를 댔습니다. 삐. 3초 만에 결제됐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밥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봤어요.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모두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밀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빠, 미카가 어젯밤에 휴대폰 찾았어요. 카페에 두고 왔었대요. 카페 사장님이 보관하고 계셨어요. 논현동 카페 올리라고 혹시 아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제 거기 갔었어요.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명함만 받았죠. 아, 그랬구나. 미카가 오빠 너무 보고 싶대요. 공항에서 꼭 만나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미카가 휴대폰을 카페에 두고 왔다. 그리고 사장님이 3일간 보관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물건을 잃어도 돌아온다. 이게 신뢰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예루살렘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분실물을 3일간 보관한다. 누가 가져갔을 겁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죠.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공항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했어요. 저는 근처 강남역으로 걸었습니다. 5분 거리였죠. 역 입구가 보였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에어컨이었죠. 쾌찰과 교통카드를 사야 했습니다. 저는 키오스크를 찾았어요. 화면을 터치했죠. 언어 선택 버튼이 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선택했어요. 교통카드 구매에 5,000원. 카드를 댔습니다. 삐. 카드가 나왔어요.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화살표를 따라 일렬로 서 있었죠.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전광판을 봤어요. 9호선 김포공항 방면, 2분 후 도착. 정확히 2분 후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탔죠. 밀치지 않았어요. 차례대로 올랐습니다. 저도 올랐어요. 좌석은 거의 찼지만 서 있을 공간은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전철이 출발했어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죠. 역 이름이 스쳐갔어요. 신논현, 언주, 선정르. 매번 정차할 때마다 사람들이 내리고 탔습니다. 질서 정연했어요. 40분 후 김포공항역 도착. 저는 전철에서 내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공항 로비가 나왔죠. 천장이 높았습니다. 인천공항만큼은 아니었지만 넓었어요. 저는 국내선 도착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각은 오후 1시 50분. 40분 남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미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공항 도착했어. 기다리고 있을게. 전송됐습니다. 이번엔 읽음 표시가 바로 떴어요. 답장이 왔죠. 오빠, 나 곧 도착해. 30분 남았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48시간 만에 처음으로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도착 게이트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10분. 사람들이 게이트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배낭을 메고 하나둘씩 나왔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파를 주시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미카였어요. 배낭을 메고 웃으며 옆에 있는 여자와 이야기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아였겠죠. 저는 손을 들었어요. 미카? 미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오빠. 미카가 뛰어왔습니다. 저는 팔을 벌렸어요. 미카가 안겼죠. 배낭이 제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동생을 꽉 안았어요. 미안해, 미카. 오빠야말로 미안해. 내가 연락을 못했어. 괜찮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저는 미카를 놓아줬습니다. 동생의 얼굴을 봤어요. 햇볕에 그을렸지만 건강해 보였죠. 미카가 웃었습니다. 오빠 소개할게. 내 친구 지아야. 지아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씨. 저 지아예요. 미카 많이 걱정하셨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미카를 돌봐줘서요. 아니에요. 미카가 저한테도 많이 도움됐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아가 웃었어요. 배고프시죠? 같이 밥 먹어요. 제가 맛있는 곳 알아요. 그럴까요? 셋이서 공항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지아가 기사님께 말했죠. 홍대 쪽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흘러갔어요. 미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휴대폰 카페에 두고 와서 연락 못했어. 사장님이 보관해 주셨는데 제주도 가는 바람에 못 찾았어? 알아. 지아가 말해줬어? 오빠 많이 놀랐지? 응. 많이 놀랐어? 미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저는 미카를 봤습니다. 동생이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30분 후 홍대 도착. 식당은 골목 안에 있었어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죠. 할머니 칼국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테이블이 4개뿐이었죠. 여기 칼국수 진짜 맛있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주문을 했어요. 칼국수 3개. 5분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어요. 어때요, 오빠? 좋아. 미카가 웃었습니다. 저는 국물을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얼어붙었던 제 안이 녹는 것 같았죠. 식사 후 지아가 물었습니다. 아리씨 언제까지 한국 계세요? 모르겠어요. 미카 찾으면 바로 돌아가려 했는데. 오빠 좀 더 있다가. 내가 서울 구경시켜줄게. 미카 나 일 있어. 일은 나중에도 할 수 있잖아. 오빠 한국 처음이잖아. 제대로 보고 가. 저는 미카를 봤습니다. 동생이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만. 좋아. 미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식당을 나왔습니다. 홍대 거리가 시끄러웠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죠.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봤어요. 낯설었지만 활기찼습니다. 오빠 내일 어디 갈까? 네가 정해. 그럼 판교 갈래. 오빠 엔지니어잖아. 거기 스타트업 많아. 판교.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었어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보자. 미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셋이서 걸었어요. 홍대 거리를 사람들 사이를 음악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건을 잃어도 돌아온다. 이게 신뢰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미카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빨리. 미카가 손을 흔들었어요. 옆엔 지아도 있었죠. 저는 배낭을 메고 다가갔습니다. 판교 가는 거 맞지? 응. 오늘 거기서 스타트업 데모데이 있대. 지아 선배가 알려줬어?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과 선배가 거기서 발표해요. 구경하기 좋을 거예요. 셋이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신분 당선을 탔어요. 판교까지 40분 거리였죠. 전철 안에서 미카가 말했습니다. 오빠 판교 진짜 대단해. 네이버 카카오 다 거기 있어.
알아. 들어본 적 있어. 직접 보면 다를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전철이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빌딩들이 보였죠. 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판교역 도착? 역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예상과 달랐어요. 도시가 새 것 같았죠. 건물마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 외벽, 깨끗한 보도, 넓은 도로.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야. 2012년에 만들어졌대. 미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대부분 20대에서 30대로 보였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은 거의 없었죠. 데모데이 장소가 어딘데? 저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지하가 건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5분 거리였어요.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건물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스타트업 데모데이 2025.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100명은 넘어 보였죠. 부스가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각 부스마다 팀이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제품을 전시하고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첫 번째 부스에 다가갔습니다. 저희는 AI 기반 의료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설명했어요. 화면에 엑스레이 이미지가 떠 있었죠.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병변을 표시했습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죠?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94.7%입니다. 6개월 내 96%까지 올릴 계획이에요. 데이터셋은? 국내 5개 병원과 협력해서 20만 건 확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준이 높았어요. 예루살렘의 스타트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죠. 다음 부스로 갔습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만듭니다. 여성 엔지니어가 로봇을 가리켰어요. 바퀴가 4개 달린 작은 박스 같은 형태였죠. 장애물 인식은 어떻게 하나요? 라이다와 카메라 센서를 결합했어요. 실시간 매핑으로 경로를 수정합니다. 비용은? 대당 제작비 300만 원입니다. 양산시 200만 원까지 낮출 수 있어요. 저는 로봇을 자세히 봤습니다. 설계가 단순했어요. 하지만 효율적이었죠. 제가 일하는 연구소에서도 이런 접근을 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미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저기 지하 선배 발표 시작한대. 위층 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좌석이 꽉 찼어요. 우리는 뒤쪽에 섰습니다. 무대에 한 남성이 올라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 AI 허브에서 자연어 처리 모델을 연구하는 김민준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모델 성능 비교 차트였어요. 저희 모델은 기존 대비 추론 속도가 3배 빠르면서 정확도는 2% 높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이신가요? 네. 다음 달 공개 예정입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놀라웠어요. 이 정도 수준의 연구를 공개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모든 기술은 보안 사항이었습니다. 공개는 없었어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강당을 나왔습니다. 미카가 물었어요. 어때 오빠? 대단하지? 응. 대단해. 저는 솔직했습니다. 제 예상을 넘었어요. 한국을 K-팝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웠죠. 점심 먹자. 배고파? 지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판교역 근처 푸드코트였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테이블에 앉아 먹었습니다. 오빠 오후에 양재 가볼래? 양재? 양재 AI 허브. 정부가 만든 AI 스타트업 지원센터야. 거기도 볼 게 많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저는 한 팀 옆을 지나갔습니다. 대화가 들렸죠? API 응답 속도 개선했어? 응. 200ml초에서 80ml초로 줄었어. 좋아. 배포하자. 저는 멈춰 섰습니다. 위대화리 분위기? 제가 일하는 연구소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죠. 여긴 자유로웠습니다. 군복도 없고 계급도 없고 명령도 없었어요. 그저 만들고 있었죠. 그들은 지키기보다 만들고 있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 일은 항상 방어였어요. 시스템을 지키고 침입을 막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였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고 있었어요. 미카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건물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5시였죠. 미카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알겠어? 한국이 K-팝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카가 옳았으니까요. 제가 틀렸죠.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아니, 무시했습니다. 대중문화에만 집중하는 나라라고 단정했죠.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어요. 기술, 시스템, 자유, 창의성. 모든 게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카. 내가 틀렸어. 오빠가 인정하는 거 처음 듣는다. 미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지아가 물었습니다. 저녁 먹고 기숙사 갈래요? 오늘 많이 걸었잖아요. 좋아.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삼겹살집이었어요. 고기를 구워 먹었죠. 미카와 지아가 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기술은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죠. 시스템도 우리가 앞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달랐어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었죠. 방어가 아닌 창조로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빠, 오늘 어디서 자? 호텔 잡을게. 우리 기숙사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 같이 가자. 셋이서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죠. 불빛, 빌딩, 사람들. 모든 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예루살렘 연구소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울에 있다. 며칠 더 있을 것 같아. 놀라운 것들을 보고 있어. 전송했습니다. 탑장은 오지 않았죠. 시차 때문이었어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호텔 앞이었어요. 저는 내렸습니다. 미카와 지아에게 인사했죠. 내일 또 만나자. 응, 오빠? 푹 쉬어. 둘은 기숙사로 갔습니다. 저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판교의 스타트업들, 양재의 개발자들, 자유롭게 만들고 공유하고 협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게 여기 있었구나.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메모를 남겼죠.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걸 공유할 겁니다. 방어만 하던 우리에게도 창조가 필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편견이 깨지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죠.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니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미카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유전자 검사해볼래? 호텔 로비에서 만난 아침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죠. 유전자 검사? 갑자기 왜? 궁금해서. 할머니가 하시던 얘기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얘기요.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였죠. 우리 핏줄 어딘가에 동쪽 땅에 피가 섞여 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조 할머니에게 들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죠. 19세기 말, 먼 친척 중 한 명이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 우리 가문에 섞였다는 거였습니다. 그거 그냥 전설 아니야? 확인해보면 알잖아. 요즘 유전자 검사 쉬워. 침만 뱉으면 돼. 미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유전자 검사 업체 사이트가 떠 있었죠. 여기 강남에 지점 있어. 30분이면 끝나.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카의 눈이 반짝였어요. 궁금해하는 게 보였죠. 알았어. 해보자. 미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검사센터는 역 근처에 있었어요. 깨끗한 건물 3층이었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리셉션이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현장 접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두 분이세요? 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동의서였어요. 저는 읽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유전자 분석 범위, 결과 통보 방식. 모든 게 명시돼 있었죠. 서명했습니다. 미카도 서명했어요. 위쪽으로 오세요.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의자 2개와 테이블이 있었죠. 간호사가 키트를 꺼냈습니다. 튜브에 침을 여기선까지 채워주세요. 1ml 정도면 됩니다. 저는 튜브를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고 침을 뱉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2분 정도 걸렸습니다. 미카도 했어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영업일 기준 7일입니다. 이메일로 발송돼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센터를 나왔습니다. 미카가 말했어요. 일주일 기다려야 하네. 응. 그동안 뭐 할 거야? 오빠 구경시켜줘야지. 아직 못 간 데 많아. 그날부터 저는 미카와 서울을 돌아다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갔어요.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서 있었죠. 좁은 골목, 기와지붕, 나무 대문.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잘 보존돼 있었습니다. 여기 600년 됐대. 미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기와지붕을 올려다봤어요.
곡선이 부드러웠죠. 아름답니다. 그치? 한국은 옛날 것도 잘 지켜. 다음 날은 광화문을 갔습니다. 궁궐이었어요. 경복궁이라고 했죠. 입구부터 웅장했습니다. 문이 높았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죠. 넓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돌바닥이 깔려 있었어요. 건물들이 좌우대칭으로 배치돼 있었죠. 저는 구조를 봤습니다. 수학적이었어요. 비율, 간격, 배치? 모든 게 계산된 것 같았죠. 왕이 여기 살았대. 시스템이 보여. 건물 배치에도 질서가 있어. 미카가 웃었습니다. 오빠는 뭘 봐도 시스템부터 보네. 저도 웃었어요. 맞는 말이었죠. 사흘째는 인사동을 갔습니다. 골목마다 가게가 있었어요. 전통 공예품, 도자기, 그림차. 저는 한 가게에 들어가 찻잔을 봤습니다. 팩자였어요. 하얗고 깨끗했죠. 예쁘죠? 주인이 말했습니다. 네. 누가 만들었어요? 위천도예가가 만들었어요. 전통 방식 그대로요. 저는 찻잔을 샀습니다. 선물로 가져가려고요. 미카도 하나 샀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메일이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메일을 열었습니다. 고객님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PDF였어요. 페이지를 넘겼죠. 혈통 구성 항목이 나왔습니다. 중동 지역 87.4%, 유럽 7.3%, 동아시아 5.3%.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동아시아 5.3%. 할머니의 이야기가 사실이었어요. 전설이 아니었죠.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미카에게 전화했어요. 미카 결과 봤어? 응. 오빠 진짜였어? 할머니 말씀이 5.3%. 나도 똑같이 나왔어. 오빠 이거 대박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결과지를 봤습니다. 세부 항목을 읽었어요. 동아시아 5.3% 중 한반도 지역이 3.8%였습니다. 나머지는 중국과 일본이었죠. 한반도. 제 핏줄 어딘가에 이 땅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증조할머니의 증조할머니쯤 되는 누군가가 이곳에서 왔거나 이곳 사람과 만났거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어요. 빌딩, 도로, 사람들. 낯설다고 생각했던 이 도시가 갑자기 가깝게 느껴졌죠. 지도 밖에서 이어진 선, 그게 우리였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 미카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결과지를 나란히 놓고 봤어요. 신기하지? 우리가 여기 피를 가지고 있다니. 응. 할머니께 말씀드려야겠어. 나 벌써 전화했어. 할머니 우셨어? 돌아가신 증조할머니 얘기하시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증조할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죠. 그리고 증조할머니는 그 윗댁에서 들었을 거예요. 구전으로 이어진 이야기가 이제 과학으로 증명됐습니다. 오빠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도 돼? 뭐? 내 친구들한테. 재밌잖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정보였어요. 하지만 미카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봤죠.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고마워 오빠. 미카는 당장 핸드폰을 꺼내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요. 결과지 일부를 캡처한 거였죠. 우리 오빠랑 유전자 검사했는데 한국 핏줄 5.3% 나왔어? 할머니 전설이 진짜였음. 몇 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었죠. 대박. 진짜? 신기하다. 그럼 오빠는 거의 한국인이네. 저는 웃었습니다. 거의 한국인. 5.3%밖에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말이 미카한테 들었어. 네 할머니. 진짜였어요. 그래.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맞았구나. 동쪽 땅 사람들의 피가 우리한테 흐른다고. 한국에 와서 잘 됐어요.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거예요. 그 땅은 어떠니?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놀라워요, 할머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그리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친절해요. 다행이구나. 내가 그곳을 좋아하는 것 같아 기뻐. 처음엔 안 그랬어요. 인정하기 싫었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배울 게 많아요. 그럼 더 있다 오너라. 내 뿌리의 땅이잖니. 저는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통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5.3%. 숫자로는 작았죠. 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제가 이 땅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먼 옛날 누군가가 이곳에서 왔고 그 핏줄이 저에게까지 이어졌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할머니와의 통화, 미카의 반응. 모든 걸 메모했죠. 그리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울까지 5.3%의 연결. 언젠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뿌리를 찾은 이야기를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혈통이 운명을 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결의 끈이 될 수는 있죠. 저는 이제 이 땅을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낯선 곳이 아니라 먼 친척의 집 같은 곳으로요. 지도 밖에서 이어진 선, 그게 우리였어.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지난 2주간 찍은 영상들을 편집했어요. 인천공항의 첫인상, 새벽 택시, 강남거리, 판교 스타트업, 양재 AI 허브, 유전자 검사 결과. 모든 걸 담았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엔지니어가 본 서울 편견에서 경애까지. 영상 길이는 8분이었어요. 저는 영어 자막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죠. 공개 설정으로요. 많은 사람이 볼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미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만났을 때였죠. 근데 오빠 조회수 봤어? 아니 왜? 미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제 영상이었어요. 조회수가 12만이었죠. 뭐? 밤새 퍼진 거야. 댓글 봐. 저는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영어, 히브리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여러 언어로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 감사하다. 나도 서울 가보고 싶어졌어. 5.3% 이야기가 감동적이야. 엔지니어의 관점이 객관적이고 좋다. 저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어요. 이게 어떻게? SNS에서 퍼진 거야. 특히 이스라엘 커뮤니티에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커뮤니티요? 제 동료들이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리 벤사피르 씨? 네,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타임스 기자 다니엘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스라엘 타임스요? 주요 언론사였죠? 인터뷰요? 네. 선생님 영상이 화제입니다. 26시간 만에 조회수 120만을 넘었어요. 120만? 네.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30분 후 영상통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리 씨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제 편견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깨지는 과정도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뭔가요? 안전이요. 새벽 3시에도 여성이 혼자 걸을 수 있는 도시. 분실물이 3일간 보관되는 실내. 그리고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조하는 환경이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땠나요? 놀라웠습니다. 제 핏줄에 한국이 있다는 게 증명됐죠. 숫자로는 5.3%지만 의미는 컸어요. 저는 이 땅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제가 본 걸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배울 게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기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타임스 일면이었어요. 미카가 보여줬죠. 오빠 일면이야. 헤드라인이 컸습니다. 예루살렘 엔지니어, 서울에서 편견을 깨다 신뢰와 안전의 시스템을 발견하다. 기사는 제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어요. 인천공항, 강남거리, 판교, 유전자 검사. 모든 게 담겼죠. 그날 오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대사관이었어요. 아리 씨 대사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대사님이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가능하신가요? 가능합니다. 저는 미카와 함께 용산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경비를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사 집무실로 안내됐죠. 아리 벤사피르 씨 반갑습니다. 대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60대 남성이었어요. 영상 잘 봤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총리실에서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총리실이요? 무슨? 아리 씨 영상이 정부 고위층에도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아틀라스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틀라스 이니셔티브요? 네. 이스라엘 엘리트 400명을 서울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기술, 창업, 교육 분야에서 한국을 배우는 거죠. 아리 씨 영상이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400명을. 네. 이미 예산이 확정됐어요. 내년 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리 씨께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프로그램 자문위원이 돼주시겠습니까? 아리 씨가 가장 한국을 잘 이해하는 이스라엘인 중 한 명이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대사가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아리 씨도 참석해주세요.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저는 미카와 거리를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오빠 대박이야. 400명이나. 응. 믿기지 않아. 오빠가 시작한 거야. 영상 하나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붉었어요. 영상이 아니야. 경험이지?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달은 거. 그래도 오빠가 용기 내서 올렸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예루살렘의 부모님 집에서 생중계를 봤죠.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이틀째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아틀라스 이니셔티브입니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기술, 안전, 신뢰, 창의성.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엘리트 400명을 서울로 파견해 교류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 프로그램의 계기가 뭡니까? 한 젊은 엔지니어의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리 벤사피르 씨의 영상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 총리 입에서 나왔어요. 이제 방어가 아니라 배우는 국방이다. 총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켜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키기만 해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창조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그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봤어요. 예루살렘의 석양이었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 도시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카였어요. 오빠 봤어? 총리가 오빠 이름 말했어. 응, 봤어? 오빠 자랑스러워. 진짜로. 고마워, 미카. 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우리 둘이 한 거지 뭐. 저는 웃었습니다. 미카, 내년에 다시 서울 갈 거야. 프로그램 시작하면. 나도 같이 갈래. 교환학생 연장할 거야. 그래.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새 파일을 만들었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아틀라스 이니셔티브 운영 계획, 이스라엘과 한국의 새로운 연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구조, 참가자 선발 기준, 교류 방식. 제가 서울에서 배운 모든 걸 담았어요. 몇 시간 후 저는 잠시 멈춰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됐어요. 예루살렘의 불빛이 반짝였죠. 편견에서 경외까지, 의심에서 신뢰까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했죠. K-팝 나라라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봤어요. 걷고 만지고 느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제 생각보다 넓었어요. 배울 곳은 많았죠. 그리고 연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5.3%의 혈통, 120만 조회수의 영상, 400명의 새로운 시작. 모든 게 이어졌어요.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문서를 완성했죠. 그리고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대사관, 총리실, 교육부, 모든 관계자에게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연결해서 협력으로 아틀라스 이니셔티브 실행 계획.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댔어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죠. 핸드폰을 들어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제 영상 밑에 댓글로요. 여러분의 반응에 감사합니다. 저는 편견을 가지고 서울에 갔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저를 바꿨어요.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달았죠. 여러분도 선입견을 내려놓고 세상을 보세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어딘가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도 밖에서도요. 게시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창가에 섰죠. 예루살렘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시끄러웠어요. 다음 계획들로 가득했죠. 서울로 돌아갈 준비, 400명을 위한 프로그램, 새로운 협력의 시작. 저는 생각했습니다. 2주 전, 저는 미카를 찾으러 공항에 갔었어요. 두려웠고 화났고 편견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감사하고 겸손하고 희망으로 차 있었어요. 한 사람의 여행이 400명의 움직임이 됐습니다. 한 개인의 깨달음이 국가의 정책이 됐죠. 한 영상이 두 나라를 이었습니다. 이제 방어가 아니라 배우는 국방이다. 저는 총리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래 지키기만 했죠. 이제는 배울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연구소 동료였어요. 아리 영상 봤어? 대단하더라. 우리도 배워야겠어. 고마워. 내년에 같이 가자. 프로그램에 신청해. 그럴게. 기대된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위의 별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같은 별이 서울 위에서도 빛나고 있다는 걸요. 거리는 멀었지만 연결은 가까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가서 누웠어요. 내일 할 일이 많았죠. 하지만 오늘은 쉬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어요. 인천공항의 넓은 복도를 걷고 강남의 밝은 거리를 지나고 판교의 젊은 창업자들을 만나고 있었죠. 그리고 미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여기야. 우리 집이야. 네, 거기는 이제 제게도 집이었습니다. 5.3%의 집.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세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한국을 인정하는지, 제가 감사하는지, 피가 섞인 형제의 나라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뉴스TV였습니다.